나친 반도 못 보는 게 항이 병이야. 여자라서 방향치냐? GPS도 너보다 똑똑하겠다. 백상민 조교는 헬멧을 벗기더니 자신의 군화로 그녀의 머리를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만하세요. 여자가 배 타면 재수 없다더니 진짜 꼬인다. 너 같은 여자는 이렇게 해야 정신을 차려. 고막출혈, 시신경 손상 의심, 실명 위험 있습니다. 지금 이송하지 않으면 영구 실명입니다. 진단서 그냥 찢어버려. 그리고 그 순간 하늘에서 헬기 세대가 동시에 부대로 내려왔습니다. 이야기는 그날보다 훨씬 전으로 돌아갑니다. 평범한 군 생활을 하던 그녀가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게 됐는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들려오는 알람 소리 그리고 한 여성의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시작입니다. 새벽 5시 반 함정의 좁은 격실에서 홀로 일어난 윤하경은 동료들이 어지럽혀 놓은 바닥을 걸레로 닦기 시작했습니다.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진동하는 답답한 공간에서 그녀만이 유일하게 깨어있는 사람이었죠. 해군에 입대한 지 10개월째 항이 보조하사로 복무하고 있는 하경의 하루는 언제나 이런 혼자만의 시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는 사이 그녀는 묵묵히 청소를 하고 정리를 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지만 어느새 그것이 그녀의 일과가 되어버렸거든요. 바닥에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들을 쓰고 빨래들을 개워서 정리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일까지 이 모든 것이 하경의 몫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했지만 이제는 체념에 가까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여자가 배 타면 재수 없다더니 진짜 꼬인다. 백상민 조교의 거친 목소리가 조용한 격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하경이 들어온 이후로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마치 모든 불운이 하경 때문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었죠. 하경은 걸레를 자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수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상황은 더 나빠지기만 했거든요. 침묵이 때로는 최선의 방어가 된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항로도 못 읽는 게 항이병이야. 최경하 소대장이 하경의 어깨를 툭 치며 비한 양고였어요. 어제 항로 훈련에서 하경이 실수한 것을 또다시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실수라는 것도 다른 병사들이라면 다음엔 조심으로 넘어갈 정도의 사소한 것이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하경에게만큼은 그런 관대함이 절대 적용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크고 작은 잘못으로 둔갑했습니다. 이 여자라서 방향치냐? GPS도 너보다 똑똑하겠다. 후임 병사들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따라왔습니다. 하경은 고개를 숙인 채 청소를 계속했어요. 가슴소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지난 10개월 동안 그녀가 배운 가장 중요한 생존 법칙이었습니다. 오전 8시 본격적인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훈련 시간이 되자 첫 번째 항로 훈련이 시작되었어요. 하경은 망원경을 들고 전방을 주시했지만 파도에 반사되는 강한 빛 때문에 시야방의 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윤하경, 뭐 하는 거야? 백상민의 고함 소리가 각판을 올렸어요. 눈이 있나 없나 확인해 봐야겠네. 사실 그 정도 실수는 다른 병사들도 자주 하는 일이었어요. 바다 위에서 정확한 방향을 잡는 것은 경험이 쌓여야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병사들에게는 괜찮다. 다음엔 더 집중이라고 말하는 백상민이 하경에게만큼은 전혀 다른 자세를 적용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어요. 그녀가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병사들 사이에서 하경은 주목을 꽉 주었습니다. 억울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곳에서 그녀는 완전히 혼자였으니까요. 같은 여군이라고는 윤서진 하사가 전부였고
그마저도 늘 함께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계급상으로도 선임이었고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항상 도움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점심 시간이 되어서야 하경은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는 부재중 전화가 무려 20모리통이나 쌓여 있었어요. 모두 집에서 관려온 것들이었죠. 아마도 3명의 오빠들이 걱정이 되어 계속 전화를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경은 전화를 걸 수 없었어요. 지금 상황을 설명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가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매일 청소와 잡일만 하고 있다고, 동료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다고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새 오빠들은 모두 군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었거든요. 해군 제도, 육군 중장, 공군 중장. 그들이 알면 얼마나 걱정할까 싶어서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 있음 말해놔도 여자잖아. 윤서진 하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어. 그녀는 하경보다 먼저 입대한 선임으로 입에해서 하경이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하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선임,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매일 쌓여가는 스트레스와 모욕감, 그리고 가족들의 걱정. 어린 전화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 그녀를 짓누고 있었어요. 밤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한다고 해서 뭔가 달라질 거라는 믿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오후 2시 더 혹독한 훈련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경은 마음속으로 작은 다짐을 했어요. 오늘만 버티자 내일은 좀 더 나아질 거야.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녀가 지금까지 경험한 고통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어요.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동안에도 하경은 홀로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무리를 지어 앉아 웃고 떠들었지만 하경만은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가끔 시선을 느끼면 고개를 들어보고 했는데 그때마다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며 수곤거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분위기 안 좋다니까. 진짜 재수 없어. 이런 말들이 귀에 들렸지만 하경은 모른 척했습니다. 들었다고 해서 항의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그냥 빨리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뜨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오후 훈련 시간이 다가올수록 하경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오전보다 더 힘든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어요. 이것이 그녀의 현실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견뎌내야 할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무더운 여름 회살이 함정의 금속 데크를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기온은 이미 30도를 넘어서고 있었고 금속으로 된 가판은 마치 거대한 프라이팬처럼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오늘은 항로 추정 및 진로 계산 실습이 예정되어 있었고 하경은 다른 병사들과 함께 막로 근무에 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만큼은 전혀 다른 조건이 주어졌죠. 오늘은 특별 훈련이다. 백상민 조교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윤하경, 너는 특별히 더 엄격하게 훈련받을 필요가 있어. 다른 병사들은 서서 하거나 앉아서 할 수 있는 막로 근무를 하경만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야 했어. 윤하경은 엎드려펴 자세로 막로 근무한다. 백상민 조교의 냉혹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금속 데크에 복부를 대고 엎드린 채로 망원경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 전방도 제대로 못 보는 게 막로 근무야. 너 하나 때문에 온 배가 자초하겠다. 하경은 주저했습니다. 이미 데크가 뜨거워지기 시작한 상황에서 그 위에 엎드리는 것은 위험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명령에 불복종하면 더 큰 차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결국 그녀는 뜨거운 금속 데크에 조심스럽게 엎드렸어요. 처음에는 견딜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금속 데크는 더욱 뜨거워졌어요. 태양이 높이 떠오르면서
금속 표면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경의 복부와 팔꿈치 부분의 군복이 달라붙기 시작했어요. 피부가 화상을 입기 시작했지만 하경은 자세를 바꿀 수 없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이게 진짜 훈련이야. 백상민이 하경 옆을 지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병사들에게는 중간중간 휴식을 주면서도 하경에게만큼은 단 1초의 여의도 주지 않았어요. 이것은 훈련이 아니라 명백한 가혹행위였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인 재미있다는 듯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오전 11시가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하경의 군복이 땀으로 흠뻑 젖었고 금속 데크의 다운 부분에서는 지글지글 타는 소리가 날 정도였어요. 하경은 이를 악물고 참았지만 고통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지나자 태양은 정수리 바로 위에서 내리 춥기 시작했어요. 하경의 얼굴에 일사병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식은 땀이 흐르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헬멧 안쪽은 찜통처럼 뜨거워졌고 숨쉬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호흡이 가파지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야, 너희는 일어나 교대 시간이다. 백상민이 다른 병사들에게는 휴식을 허락했지만 하경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병사들이 하나둘 그늘 높이의 시원한 물을 마시는 동안 하경만 홀로 뜨거운 데크 위에 방치되었어요. 마치 고문을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마르다. 하경이 간신히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고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물을 달라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 요청을 하는 순간 더 큰 모욕을 당할 것이 뻔했거든요. 오후 1시 하경의 상태는 위험 수준에 도달했어. 복부와 팔에서는 2차 화상이 시작되었고 얼굴은 완전히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상민은 그녀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경이 잠깐 눈을 감자 백상민이 성큼 다가왔어요. 정신 차려. 그는 하경의 헬멧을 거칠게 벗기더니 군화 끝으로 그녀의 정수리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눈 떠. 너 방향 못 보면 끝나는 거야. 해군에서 이는 단순한 질책이 아니라 직업 자격 박탈에 대한 노골적인 위협이었어요. 그 순간 하경의 눈에서 출혈이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강한 충격에 망막이 손상된 것이었죠. 동시에 귀에서도 피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고막이 파열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경은 여전히 말할 수 없었어요. 아니,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전혀 없었거든요. 으악. 하경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 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너무 말라 있었고 기력도 다 빠진 상태였어.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계속 망원경을 들여다보려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야, 이거 찍어봐. 재밌겠다. 몇 명 병사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하경의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어. 그들에게는 이 참혹한 상황이 하나의 구경거리를 뿐이었어요. 나중에 단체 톡방에 올려야지. 킥킥거리 웃는 소리가 하경의 귀에 들렸지만 이미 고막이 손상되어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가 가까워지자 하경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열사 병과 탈수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더 이상 이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상태였어요. 마침 내 오후 2시 10분경 하경은 의식을 잃고 함상에서 쓰러졌습니다. 윤서진 하사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참혹한 모습을 발견했어요. 의무병, 의무병, 빨리 와. 그녀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함정 전체를 울렸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하경의 눈과 귀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복부와 팔에는 심각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이는 절대로 정상적인 훈련으로는 발생할 수 없는 중상이었어요. 윤서진 하사는 하경을 의무실로 옮기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돼. 하지만 그녀 역시 아직 몰랐어요. 이 사건이 얼마나 큰 폭풍을 불러일으킬지 말입니다. 그리고 하경에게 3명의 강력한 보호자가 있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의무실에 실려온 하경을 살펴본 노아빈 의무병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의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의 간우로 복부 중인 그는 지금까지 이렇게 심각한 상의를 본 적이 없었어요. 망막출혈, 고막파열, 그리고 전신에 걸친 2차 화상까지. 이는 명백히 의료진의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 중상이었습니다. 체온이 40도를 넘고 있어요. 노아빈이 체온계를 확인하며 놀랐어요. 열사병의 전형적인 중상이었어. 혈압도 위험 수준이고 맥박이 불규칙해요. 그는 신속하게 수액을 준비하면서 하경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망막 손상, 고막 파열, 즉시 후송이 필요합니다. 노아빈의 진단은 명확했어요. 이는 함정 내 의무실에서 처치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중대한 상이었습니다. 대형 병원으로 긴급 이송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죠. 이는 신속하게 진단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진단서에는 상세한 의료 속 연이 기록되었습니다. 환자는 장시간 고온에 노출되어 열사병 및 다팔성 화상을 입었으며 외부 충격으로 인한 망막 손상과 고막 파열이 확인된 즉시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후송이 필요한 상태임. 노아빈은 의료진으로서 양심에 따라 정확한 진단을 기록했어요. 하지만 문정태 중대장이 의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그는 노아빈이 작성 중인 진단서를 보더니 얼굴을 일그렀어요. 이 단 보고서 누가 쓰래. 그는 진단서를 두 손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정이 찢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의무실에 메아리 쳐와요. 중대장님 가지만 환자의 상태가 위중합니다. 노아빈이 당황하며 항의했지만 문정태는 손을 들어 그를 제재했어요. 이런 식으로 보고서 올라가면 우리 부대 다 망하는 거야. 부대 전체가 해체될 수도 있다고. 그의 관심은 하경의 생명이 아니라 오직 부대의 체면과 자신의 진급뿐이었습니다. 그럼 환자는 어떻게 합니까? 노아빈이 다시 물었지만 문정태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훈련 중 가벼운 사고로 처리해. 그리고 며칠 안정을 취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써. 이는 명백한 의료 기록 조작 짓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하경이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한쪽 눈은 이미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망막이 심하게 손상되어 시야가 현저히 줄어들었거든요. 제발 그냥 놔두세요. 그녀는 더 이상 저항할 기력도 없었어요. 막 본인도 괜찮다고 하잖아. 문정태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노아빈은 의료진으로서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중대장님, 이는 의료 윤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지금 윤리 타령할 때야. 문정태가 화를 냈어요. 부대가 망하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본다고. 그것도 윤리야? 그는 노아빈을 위협하듯 노력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요. 윤서진 하사가 의무실에 들어와서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하경은 미약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어요. 말해봤자 더 큰 보복이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문정태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사건 은폐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CCTV 관리실에 직접 찾아갔어요. 오늘 데크에서 일어난 이 영상 모두 삭제해. 그의 지시에 따라 하경의 피해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졌어요. 기록은 남기지 마. 모든 걸 훈련 중 사고로 정리하라고. CCTV 관리 담당자는 망설였습니다. 중대장님. 하지만 이건 뭐가 문제야. 명령이야. 명령. 문정태의 고함의 담당자는 어쩔 수 없이 영상을 삭제했어요. 중요한 증거가 이렇게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정태는 후임 병사들을
따로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일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직접적인 회의와 위협이 시작되었어요. 니들도 다칠 수 있다는 거 알지? 군대에서는 사고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거든. 뭐라고 말할지는 알아서 판단해. 병사들은 무서워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훈련 중에 실수해서 넘어진 거라고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특별한 건 없었어요. 이렇게 증언까지 조작이 완료되었어요. 이 다음 날 아침 하경은 식사를 하려다가 식판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시야 손상으로 인해 거리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비틀거리며 일어설렸던 그녀는 계단 몇 개를 굴러떨어지기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하경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그날 밤 노아피는 홀로 야간 근무를 사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의료진으로서 그는 이 상황을 그냥 넘길 수 없었어요. 하경의 진료 기록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기록은 조작되었지만 개인적으로 정확한 의료 기록을 보관하기로 한 것입니다. 망막 손상의 정도, 고막 파열로 인한 청력 손실 정도, 그리고 전신 화상의 범위까지 노아피는 이 모든 것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이 상해가 정상적인 훈련으로는 절대 발생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속김도 함께 적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 해군 작전 사령부에서는 각 한대의 정기 상황 보고가 자동으로 취합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자동 전송되는 시스템이었죠. 노아핀이 처음에 작성했던 의료 데이터도 그 과정에서 함께 전송되었어요.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이라 중간에 조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윤기문 제독이 일상적인 보고서 검토를 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의무 기록상 생체 수치와 손상 정도가 단순 훈련 사고치고는 너무 비정상적이었어요. 보고 내용은 간단한 사고로 처리되어 있었지만 전부된 의료 데이터는 전혀 다른 참혹한 현실을 말하고 있었거든요. 망막 출혈, 고막 파열, 윤기문 제독이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런 상해가 어떻게 훈련 중에 그는 환자의 신상 정보를 확인하려고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이게 뭐지? 그는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다가 환자의 신상 정보를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하경이 자신의 막내 여동생이었던 것입니다. 순간 그의 손이 떨렸어요. 평생 군인으로 살면서 이런 충격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즉시 그는 책상 위에 보안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걸 곳은 여섯군의 윤재현 중장이었고 두 번째는 공군의 윤석열 중장이었어요. 형들 큰일 났어. 하경이가 전화를 받은 두 형제의 얼굴도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평생 군인으로 살면서 이런 분노를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삼지창 작전이 시작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윤기문 제독의 긴급 전화를 받은 순간 윤재현 여섯군 중장과 윤석열 공군 중장의 눈에 살기가 돌았습니다. 평소 냉정하기로 유명한 두 장성이지만 막내 동생이 당한 일을 알고는 이성을 잃을 뻔했어요. 누가 감히 우리 하경이를 윤재현의 주먹이 책상을 강하게 내려쳤고 그 충격으로 책상 위의 서류들과 펜꽂이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어디 부대야? 윤석열 중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진해 해공기지요. 윤기문의 대답을 듣자마자 윤석열은 공군 작전 상황실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CN 235 수송기 즉시 출격 준비 최우선 순위로 즉시 출동한다. 윤석열 중장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공군 수송기가 긴급 출격 준비에 들어갔어요. 동시에 윤재현 중장은 요석군 특전사령부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UAE 648기 즉시 출격시켜 놔도 직접 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듣기 어려운 긴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윤기문 제독 역시 해군 작전 사령부에 연락했습니다. 링스 핵이 긴급 출동 목적지는 진해기지다. 3군의 최고 순위부가
동시에 움직이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각군 작전실에서는 긴급 상황으로 인식하고 모든 절차를 생략한 채 즉시 항공기를 준비했어요. 정영진 국방부 감찰본부장에게도 긴급 연락이 갔어요. 윤기문제동이 직접 전화를 건 것입니다. 감찰본부장님, 국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절차와 원칙을 중시하는 정영진이었지만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즉시 파악했습니다. 어떤 사안입니까? 가혹행위로 인한 중상의 사건입니다. 은폐시도 있었고요. 윤기문의 설명을 들은 정영진은 즉시 결정을 내렸어요. 감찰팀 즉시 출동시키. 이건 단순한 가혹행위 차원이 아니야. 그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감찰팀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오후 1시 세 곳에서 동시에 항공기가 이륙했습니다. 수원의 6군 특전사령부에서 UH-60의 기가, 서울공항에서 CN-23호 수송기가, 그리고 진해 근처 해공기지에서 링스 헬기가 각각 출발했어요. 목적지는 모두 같았습니다. 진해 해공기지 오후 2시 전 각 진해 해공기지 상공의 세대의 항공기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UH-60군 헬기, 링스 해군 헬기, 그리고 CN-23호 공군 수송기가 일제히 기지 비상 착려장으로 향했어요. 기지 상공에서 세 기종이 동시에 편대 비행을 하는 광경은 기지 창설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관제탑에서는 급하게 다른 모든 항공기 운항을 중단시켰어요. 모든 항공기 이착륙 금지 비상 상황 발생 기지 전체의 최고 등급의 비상령이 발령되었습니다. 기지 전체에 비상령이 내려지자 간부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대체 뭔 일이야? 3분 수뇌부가 왜 동시에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아무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이것이 심상치 않은 일이라는 것만큼은 모두가 직감했거든요. 문정태 중대장은 창문을 통해 하늘을 올려다보며 불안해했어요. 설마 그는 어제 있었던 일이 떠올랐지만 설마 그런 작은 일로 이런 큰 소동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백상민 조교는 상황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급히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지 전체가 봉쇄된 상태였어요. 모든 출입구에 헌병들이 배치되었고 누구도 기지를 나갈 수 없었습니다. 어디 가시는 겁니까? 헌병의 제지에 백상민은 발걸음을 멈춰야 했어요. 착륙한 헬기와 수송기에서 3명의 장성이 위풍당당하게 내렸습니다. 윤기문 해군 제도, 윤재현 육군 중장, 윤석열 공군 중장. 그들의 얼굴에는 강철 같은 분노와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평생 수많은 전장을 경험한 그들이었지만 이토록 개인적이면서도 정의로운 분노를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정영진 감찰본부장도 감찰팀과 함께 수송기에서 내렸어요. 즉시 관련자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그의 등장으로 이 상황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공식적인 감찰 사안임이 명확해졌습니다. 기지 내 모든 장병들이 긴급하게 대기 상태에 들어갔어요. 평소 시끄럽던 기지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훈련이 중단되고 모든 일과가 멈췄어요. 오직 새장성의 무거운 발걸음 소리 많이 기지 전체를 올렸죠. 윤하경 하사는 어디 있나? 윤기문 제도 개 1000마디가 기지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기지 간부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들 대부분은 하경이 누구인지 조차 제대로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평범한 학급 부사관 한 명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 의무실에 있습니다. 한 간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새장성은 즉시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뒤를 감찰팀이 따라했어요. 저기 도망가는 사람이 한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백상민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기지 뒤편으로 필사적으로 달아나고 있었어요. 설마 들킬 줄 몰랐는데 이런 대규모 조사가 시작되자 겁이 났던 것입니다. 윤재현 중장이 즉시 헬기 조종사에게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전홈 놓치지 마. UEH 육송 헬기가 적용 비행하며 백상민의 도주로를 완전히 차단했어요. 헬기의 로터 소음이 기지 전체를 울렸습니다. 누가 감히 내 동생을 건드려. 윤재현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용암처럼 뜨거운 분노가 끓고 있었어요. 50년 가까이 살면서 이토록 화가 난 적은 없었습니다. 군인으로서도 형으로서도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병사들은 창문과 복도에서 이 전례 없는 광경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어요. 평소 무서워하던 간부들이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처음 보는 것이 저 장군들 왜 갑자기 와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가지만 아무도 감히 큰 소리로 말하지는 못했어요. 부대 전체가 완전히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평소 시끄럽던 기지가 고요해졌어요. 모든 훈련이 중단되고 모든 일과가 멈췄습니다. 심지어 식당에서도 배식이 중단되었어요. 오직 세장성의 무거운 발걸음 소리만이 기지 전체를 울렸죠. 의무실에서는 하경이 여전히 침대에 넣어 있었어요. 붕대로 감기는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드러나는 고통스러운 표정. 그녀는 아직 자신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경아, 윤기문 제독이 의무실 문을 열며 부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강철 같던 해군 제독이 동생 앞에서는 그저 걱정되는 오빠뿐이었거든요. 진짜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세장성이 의무실 문을 열고 들었을 때 하경은 처음에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쪽 눈의 시야가 거의 사라진 상태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을 때 그녀의 남은 눈에서 눈물이 줄을 흘러내렸어요.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그 따뜻하고 든든한 목소리들이었거든요. 하경아 오빠야. 윤기 문제독이 동생의 붕대 감기 눈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평생 군인으로 살면서 수많은 위기와 고난을 겪었지만 이보다 마음 아픈 순간은 없었어요. 이제 괜찮아 오빠들이 다 왔어. 그의 목소리에는 동생에 대한 미안함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오빠들 하경이 간신히 목소리를 냈어요. 목이 쉬어서 제대로 소리가 나지 않았지만 세 형제는 모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파요. 정말 많이 아파요. 그녀가 처음으로 고통을 토로하는 순간이었어요. 윤재현 중장과 윤석열 중장도 침대 양 옆에 섰어요. 세 형제의 얼굴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윤석열의 주먹이 떨렸어요. 막내 동생이 이런 참혹한 꼴을 당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이제 다 끝났어. 오빠들이 해결할게. 윤재현이 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어요. 평생 군인으로 살면서 이런 개인적인 분노를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형으로서 그리고 정의로운 군인으로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였어요. 정영진 감찰본부장이 의무실에 들어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관련자 전원 즉시 출석하라. 지금 당장 그의 엄중한 명령에 따라 백상민, 문정택, 최경하가 차례로 연행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노아빈 의무병도 조사에 참여했어요. 그는 자신이 몰래 보관해 두었던 진료 기록을 꺼내 놓았습니다. 이것이 처음 작성한 정확한 진단서입니다. 찢어진 진단서의 복사본과 함께 상세한 의료 기록이 증거로 제출되었어요. CCTV는 어떻게 됐나 정영진이 물었어요. 삭제되었습니다. 문정택 중대장의 치시로요. 담당자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백업 시스템이 있어서 일부 영상은 복구가 가능했어요. 오후 4시 연병장의 기지 전체 장병 200여 명이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이런 대규모 집합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연병장 중앙에는 백상민, 문정택, 최경하가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 앞에는 위약적인 기세의 세장성이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감찰팀과 헌병들이 둘러서 있었어요. 너희들이 한 짓을 모두가 보고 있다. 윤기 문제독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연병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숨소리마저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긴장감은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몰랐다고 몰랐으면 더 나쁘지. 윤재현 중장이 백상민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백상민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어요. 복구된 CCTV 영상, 목격자들의 증언, 그리고 노아빈이 보관한 정확한 진료 기록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재상을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명령을 받아서 한 일입니다. 최경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지만 윤석열 중장이 단호하게 끊었어요. 그게 면죄부야. 명령이면 사람도 죽일 수 있다는 거야. 군인으로서 명령 복종은 기본이지만 그것이 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준엄한 질책이었습니다. 상급자의 명령이라도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거부해야 하는 거야. 윤기 문제독이 덧붙었어요. 그게 진짜 군인이다. 이 말에 연병장에 있던 모든 병사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정태는 끝까지 부대 체면을 내세우며 자신을 변호했어요. 부대의 명예와 체면을 생각해서 조용히 처리하려 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걸 막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윤기 문제독의 반응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체면이 어디 있어. 너희들 체면 때문에 내 동생이 이렇게 됐잖아. 그의 말에는 군인으로서의 분노뿐만 아니라 형으로서의 절절한 아픔이 담겨 있었어요. 체면은 사람을 지킬 때 생기는 거야. 사람을 해치면서 지키는 체면이 뭐가 있어. 그때 하경이 안대를 쓴 채 연병장에 천천히 걸어놨습니다. 윤서진 하사가 그녀를 조심스럽게 부축하고 있었어요. 200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하경을 바라봤습니다. 평소 조용히 청소나 하던 후임이 이런 중요한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전혀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연병장이 고요해졌습니다. 바람 소리와 하경의 발걸음 소리 많이 들렸어요. 그녀가 마이크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 사람들 전우 아닙니다. 하경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전우라면 서로를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를 끝까지 지켜준 건 윤서진 하사님 뿐이었어요. 그녀의 말에 병사들 사이에서 술넘거림이 일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여자라서 차별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경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차별이 아니라 폭력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막아주지 않았어요. 그녀의 증언이 계속될수록 연병장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몇 명 병사들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하경이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모른 척했던 자신들이 너무나 부끄러웠거든요. 우리가 막았어야 했는데 한 병사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후회와 자책의 목소리였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막았어야 했어요. 하경이 그 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서로를 지켜주세요. 그녀의 말에 많은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백상민은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평소 권력을 남용하며 약자를 괴롭히던 그였지만 진짜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를 뿐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의 사과는 이미 너무 늦었지만 그나마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걸로 되는 일이 아니야. 윤재현 중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 이미 군검찰의 사건이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이제부터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윤기문제독의 선언이 연병장 전체를 올렸어요. 군인은 서로를 지키는 사람이다. 서로를 해치는 사람이 아니야. 이는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군 전체를 향한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조사 결과 백상민은 중상해제와 직권남용죄로 기소되었고 문정태와 최경아는 직무유기지와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았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군 전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변화가 이제 시작되는 거였어요. 한 달 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윤하경이 증언대에 당당히 섰습니다. 안대를 쓴 그녀의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되었어요. 제가 당한 일이 다른 여군들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녀의 담담하면서도 강인한 목소리가 국정감사장을 깊은 감동으로 채웠습니다. 의원들도 숙연해졌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국정감사위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경은 숨을 고르고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금속 데크에 몇 시간 동안 엎드려 있게 했고 물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쓰러지자 헬멧을 벗기고 머리를 군화로 찼습니다. 국정감사장이 조용해졌어요. 의원들도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났습니까? 네, 매일이었어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기준이 적용됐어요. 국정감사에서는 군내 성평등 개혁안이 전면적으로 발표되었어요. 여군 인권보호센터 설치, 가해자 처벌 강화, 신고자 보호 시스템 구축, 그리고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립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국방부 장관의 진정성 있는 다짐이 이어졌죠.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의원이 질문했어요. 보복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신고해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절망감도 있고요. 하경의 대답에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경은 놀랍게도 복직 대신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상담사 자격을 추구해서 국내 피해자들을 직접 돕기로 한 것이었어요. 제가 겪은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되었으면 해요. 그녀의 결정에 가족들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일을 하게 되었다고 격려해줬어요. 상담사가 되겠다는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제가 당한 일을 혼자만 겪고 끝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국내 첫 번째 여성 전용 상담 센터가 국방부 건물 내에 개소되었고 하경이 센터장으로 임명되었어요. 개소식에는 국방부 장관과 여러 고위 장성들이 참석했습니다. 이곳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국방부 장관의 축사였어요. 신고하면 더 큰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요. 첫 번째 내 남자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하경과 비슷한 또래의 여군이었는데 역시 가혹행위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똑같이 그랬어요. 그래서 더욱 돕고 싶어요. 하경이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소중한 도구가 된다는 것. 그것이 그녀가 새롭게 찾은 인생의 의미였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요. 상담 과정에서 하경은 자신만이 아니라 수많은 여군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일이 이렇게 많았다니 하경은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습니다. 상담센터에는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동안 혼자 참고 견디오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윤하경 선생님 보고 용기를 냈어요. 저도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경의 용감한 증언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희망이 빛이 되고 있었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나요? 한 기자가 물었어요. 모두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만 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알려주는 게 제 역할이에요.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상담센터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백상민이었어요. 전혀 굳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매일 실감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는 하경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어요. 하경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글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날의 끔찍한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상담사로서 전문적인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사과는 받았어요. 이제 스스로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살아가세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백상민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후회와 반성이 담겨 있었어요. 권력에 취해 저질렀던 일들을 이제서야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있어요. 계속 그때 일이 떠올라요. 피해자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경의 현명한 조언이었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피해 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복수가 아닌 예방과 치유,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던 거죠. 백상민은 그 후 군 인권 교육 강사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해자가 되지 말라고 교육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처럼 되지 마세요. 권력을 잘못 사용하면 모든 걸 잃게 됩니다. 그의 진심 어린 교육은 많은 군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이 상담센터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을 가리지 않고 그동안 숨겨져 있던 사건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드러났어요. 하경의 용기 있는 증언이 거대한 물꼬를 튼 것입니다. 상담센터 벽면에는 감사 편지들이 빼고 귀 붙어 있었어요. 하경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찾았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해요.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하경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가장 기억이 남는 상담사를 가 있나요? 한 기자가 물었어요. 모든 상담이 소중하지만 처음 전화를 걸어온 분이 기억나요. 그분이 이제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며 울던 모습을 잊을 수 없어요. 어느 날 하경은 목에 걸린 작은 나찐반 목걸이를 만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새 오빠가 입대할 때 선물해 준 것으로 항상 올바른 방향을 찾으라는 의미가 담긴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이제 그녀는 정말로 올바른 방향을 찾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는 낯진 반을 보라고 하셨죠. 하경이 조용히 혼자 말했어요.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의 낯진 반이 되고 싶어요. 그녀의 새로운 인생 항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하경의 사건이 전국적으로 공개된 지 반년이 지나자 대한민국군 전체에 혁신적인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군 인권보호 애플리케이션을 정식으로 도입했어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고 사건 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은폐하거나 조작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죠. 신고 건수가 이전보다 300 늘어났습니다. 국방부 인권 담당관이 보고했어요. 하지만 이는 숨겨져 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신고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진짜로 달라집니다. 새롭게 출범한 여성 장병 권익보호위원회에서 윤하경이 첫 번째 교육 강연을 했어요. 전국 각 부대를 순회하며 자신의 생생한 경험을 나누고 피해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처럼 혼자 참고 견디지 마세요. 이제는 반드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각 부대마다 하경의 강연을 듣기 위해 수백 명의 장병들이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참석했던 장병들도 하경의 진솔하고 용기 있는 이야기를 듣고는 진지하게 변했어요. 우리가 서로 전하를 지켜야 한다는 그녀의 간절한 메시지가 모든 이들의 가슴 깊숙이 와닿았거든요. 질문 있으면 언제든 하세요. 하경이 말했어요. 한 병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배가 괴롭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주변에 알리세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요. 하경의 조언이 이어졌습니다. KBS에서는 하경의 놀라운 이야기를 다른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나침반을 잊고 길을 다시 찾다라는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는
방영 후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시청률 18%를 기록하며 군 인권 문제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경각심을 불러 이렇게 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준 것 같아요. 제작진이 하경에게 말했어요. 진실한 이야기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하경이 대답했습니다.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줘서 감사해. 전국적으로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 캠페인도 시작되었어요. 하경의 용기에 힘입어 그동안 침묵해왔던 수많은 피해자들이 하나, 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도 당했어요. 우리 부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진실한 증언들이 복물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해시태그 나도 말한다. 해시태그 운동이 시작되었고 수천 명의 군인들이 참여했어요. 단순히 피해의 사실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바꿔나가요. 혼자가 아니에요. 윤서진 하사는 교육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하경을 끝까지 지켜준 그녀의 용기와 정의감이 마침내 인정받은 것이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겠습니다. 그녀 역시 변화의 중요한 일원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윤서진 하사님 같은 분이 더 많아져야 해요. 하경이 말했어요. 구경군이 아니라 보호자가 되는 사람들 말이에요. 윤서진의 사례는 다른 군인들에게도 좋은 모범이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새 오빠들이 함께 상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윤키 문제독은 동생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보며 진심으로 뿌듯했어요. 우리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더 나은 군인이 되고 있어요. 그의 말에는 군인으로서의 깊은 반성과 새로운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각 군에서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있어요. 윤석열 조장이 보호했어요. 하경이 사건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신고 시스템도 개선되고 처벌도 강화됐고요. 실제로 군 전체의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군인은 반드시 사람을 지켜야 합니다. 윤재현 중장이 의미 깊게 덧붙였어요. 평생 군인으로 살면서 이보다 중요하고 근본적인 깨달음은 없었습니다. 강한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을 배운 것이죠. 다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윤석열 주장의 엄숙한 다짐이 이어졌습니다. 세 형제는 각자의 위치에서 군 문화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어요. 동생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형제로서의 간절한 다짐이었습니다. 오빠들이 변한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뻐요. 하경이 말했어요. 개인의 변화가 조직의 변화로 이어지는 걸 보니까 희망이 생겨요. 가족 안에서 일어난 변화가 군 전체의 변화로 확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담센터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감사 편지들이 계속해서 쌓여갔습니다. 덕분에 새로운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당당히 신고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전혀 두렵지 않아요. 하경의 용기 있는 이야기가 거대한 나비 효과를 이루기며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편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기자가 물었어요. 한 어머니가 보낸 편지예요. 딸이 군대에서 힘들어했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딸이 이제는 당당하게 복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망영은 자신의 후임으로 새로운 어린 여군에게 목에 걸고 있던 소중한 나찐반 목걸이를 정성스럽게 건네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올바른 길을 찾을 차례예요. 그녀의 따뜻한 미소는 햇살처럼 밝았어요. 자신의 아픔과 고통이 다른 사람의 희망과 용기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는 무엇보다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선배님처럼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후임에 떨리는 목소리에 하경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당신은 당신만의 고유한 길을 찾으면 돼요. 하지만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군 전체의 문화가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가오킹이 신고 건수는 오히려 늘어났지만 그것은 숨겨져 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건전한 과정이었어요. 신고를 두려워하지 않는 건강한 조직 문화가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기자가 물었어요. 매일 느껴요. 하경이 대답했어요. 상담센터를 찾는 분들의 표정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절망적이었는데 이제는 희망을 품고 와요. 그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정확히 1년 후 하경에게 인생을 바꿀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UN 평화유지군 여성장교 후보로 선발된 것이었어요. 한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특별한 경험과 철학이 국제사회에서 높이 인정받은 것입니다. KBS 스페셜 인터뷰에서 하경이 의미 깊게 말했어요. 한쪽 눈을 잃었지만 오히려 세상을 더 멀리 더 넓게 보게 됐어요. 시력을 잃은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됐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이 기자의 궁금한 질문에 하경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들을 비로소 보게 됐어요. 사람의 진짜 마음, 숨겨진 아픔과 상처, 그리고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이전에는 전혀 몰랐던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나라의 여성들에게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전쟁이나 분쟁 지역의 여성들은 저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하경의 시야는 이제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상담센터에서의 마지막 날, 하경은 지난 2년 동안 자신이 상담했던 모든 사람들을 차례로 떠올렸습니다. 처음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던 어린 여군, 용기를 내어 신고했던 병사들,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변화하려 노력했던 가해자들까지 모든 만남이 소중하고 의미 있었어요. 총 몇 명이나 상담하셨나요? 후임 상담사가 물었어요. 정확히 237명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기억해요. 하경의 대답에 후임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다 기억하세요? 각자의 아픔이 달랐거든요. 똑같은 아픔은 없어요. 저도 정말 바꿀 수 있을까요? 마지막 내 담자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하경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여군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도움을 요청할 곳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지켜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당신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경이 따뜻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언제나 용기 있는 한 사람에서 시작돼요. 제가 그랬고 당신도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격려에 내 담자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환하게 빛났어요. 제가 떠나도 이 일은 계속될까요? 하경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이제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잖아요. 후임 상담사가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선배님이 만든 길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걸어갈 거예요. 평화유지군 파견을 위해 출국하는 날 새 오빠들이 공항까지 배움을 나왔습니다. 용기 문제독이 동생에게 정중하게 격려를 했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하경아. 너가 우리의 진짜 영웅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형으로서의 자부심과 군인으로서의 존경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도 좋은 일하고 와 윤재현 중장이 동생의 어깨를 토닥했어요. 우리나라 군인의 위상을 높여주길 바란다. 그의 말에는 진심 어린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빠들, 이제는 정말로 괜찮아요. 하경이 헬기에 탑승하기 직전 안대를 조심스럽게 벗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한쪽 눈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지만 다른 쪽 눈으로 본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아름다웠어요. 세 형제가 그 감동적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야.
윤재현이 깊은 감동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동생이 그것을 몸소 보여줬고 이제는 그들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많이 컸구나. 윤석열 주장이 말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지켜줘야 할 동생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됐네. 새 옷 받은 동생의 성장을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헬기가 천천히 이륙하면서 하경은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멀어져가는 땅 위에는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들을 지켜주려는 선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었어요. 변화는 계속될 것이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시작한 일이 계속 이어질까요? 하경이 동행하는 직원에게 물었어요. 당연하죠. 이제는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일이 됐어요. 그의 대답에 하경이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개가 좌우한 바다 위로 장엄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고 새로운 시대의 희망찬 시작이기도 했어요. 하경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씨앗을 뿌린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자라날 것이었습니다. 기내에서 하경은 새 오빠가 출국 선물로 준 새로운 나찐반을 소중히 꺼내들었습니다. 예전 것보다 더 정교하고 아름다운 나찐반이었어요. 다시는 방향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숭고한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나찐반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동행 직원이 물었어요. 제 인생의 방향을 찾아준 소중한 선물이에요. 길을 잃었을 때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 주죠. 하경이 나찐반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진짜 하경이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다. 하경이 의미 깊게 혼잣말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인생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한 여성의 감동적인 이야기. 그것이 바로 윤하경의 진짜 항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 광활한 바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아직도 고통받고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 묵묵히 노력하고 있을 것이었어요. 하경의 용기 있는 이야기가 그들에게 작은 등대와 같은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녀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당당히 날아갔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기 내에서 마지막 인터뷰를 하는 기자가 물었어요. 분쟁 지역의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전 세계에 어디서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아직도 혼자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반드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달라고요. 저도 할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비행기는 새로운 땅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하경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남긴 변화의 물결은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이었어요. 한 사람의 용기가 만든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이 더 큰 기적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연쇄 반응. 이것이 바로 윤하경이 세상에 남긴 진정한 유산이었습니다.